별, 알퐁스 도데.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산꼭대기 드넓은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노라면 몇 주씩 사람 구경은 하지도 못한 채 양치는 개와 둘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산자락의 초록빛 풀밭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뿐이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양의 울음소리와 양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 그리고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양치는 개가 가끔 짖는 소리뿐이었다. 때때로 몽두리를 산에서 지내는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익목 마을에 숲 굽는 남자들이 나무를 구하러 가끔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져서 내 쪽에서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산 아래 마을이나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아도 오히려 나에게 되묻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나면 나는 도리어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고립감을 더욱 심하게 느꼈다. 그런 까닭에 보름마다 식량을 가져다 주는 농장의 귀여운 꼬마 머슴 미아로의 웃는 얼굴이나 나이 든 노라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다. 식량을 싣고 오는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산비탈 아래에서 들려오면 내 마음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하고, 뒤이어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나 미아로의 얼굴이 산등성이 위로 조금씩 보이면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식량을 내리기도 전에 나는 그들에게 산 아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쁘게 묻곤 했다.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누가 타지로 떠났는지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시시콜콜 물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주인집 아가씨에 관한 소식이었다. 주인집 아가씨 스파테네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아로나 로라드 아주머니에게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가씨의 소식을 물어보곤 했다. 아가씨가 요즘도 파티에 자주 초대받는지, 밤에도 나들이를 하는지, 또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묻는 내 마음속에는 아가씨의 활짝 웃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했다. 그때 누군가 내 마음을 읽은 사람이 "너는 가난한 양치기에 불과한데 어째서 그런 것이 궁금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도 이제 20살의 젊은 청년이며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이 세상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느 일요일이었다. 이렇게 산중에서 지내다 보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날은 보름치의 식량이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일을 기억할 수 있었다. 식량이 오는 날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곤 했으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오후가 되도록 식량을 실은 노새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나절에는 미사 때문에 늦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정오가 되어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자 이번에는 비 때문에 노새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후 3시쯤 되자 하늘은 물에 씻은 유리처럼 청명해지고 비에 젖은 산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정오 무렵에 내린 소나기로 세상은 다시 태어난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뭇잎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즐거운 듯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노새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경쾌하고 명랑한 소리였다. 그런데 산등성이 위로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가씨,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상큼한 공기와 선명한 풍경 속에서 아가씨의 두 볼은 사과처럼 밝게 상기되어 마치 숲의 요정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연방 새처럼 지적이었다. 미아루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집에 다니러 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왔노라고 말이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나는 새처럼 지저귀는 아가씨의 귀여운 입을 보느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꽃 모양의 화려한 리본을 머리에 달고 레이스가 눈부신 드레스를 차려입은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은 길을 잃고 하루 종일 숲을 헤맸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부셨다. 오히려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다가 바삐 빠져나온 모습으로 보였다.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기 전에 양떼를 몰고 마을로 내려가 지냈다. 그때 저녁 식사를 하러 주인집 식당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가끔 아가씨가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가씨는 하인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언제나 예쁘게 차려입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누구나 아가씨를 좋아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산속의 풍경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넋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어 내게 주었다. 내가 그것을 안으로 나르는 동안 아가씨는 주위를 돌아다녔다. 아름다운 나들이 옷이 더러워질까봐 치맛자락을 살짝 축혀잡아서 아가씨의 작은 발이 보였다. 아가씨는 울타리가 쳐진 목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꼬리를 흔드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가 내가 사는 방 앞을 기웃거렸다. 그러다 방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양의 털과 죽과 집단으로 만든 잠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비옷, 구식 엽총 등을 신기한 듯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 방이란 말이지? 여기서 혼자 밥도 먹고 잠도 잔다는 말이야? 아,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무슨 꿈을 꾸면서 잠이 드니? 아가씨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몹시 당황한 나머지 아가씨가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가씨는 내가 쩔쩔매는 모습이 재미있는지 한층 더 짓궂은 질문을 했다. 그래, 네 여자친구는 가끔 너를 만나러 오니? 물론 예쁜 여자친구일 테지? 분명히 예쁜 황금빛 사냥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 위로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닌다는 요정이든지. 아가씨는 나를 놀리면서 고개를 젖히고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었다. 그런 아가씨의 모습이야말로 내게는 호련히 나타났다가 산 너머로 사라지는 요정처럼 보였다.
아가씨는 여기저기를 둘러본 뒤 늦지 않게 돌아갈 준비를 했다. 잘 있어, 목동아. 조심해서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노새 등에 올라탄 뒤 산 아래로 내려갔다. 경사진 오솔길로 사라지는 아가씨를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내 귓가에는 노새의 발굽에 채여 구르는 돌멩이들이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 있었다. 아가씨의 모습이 한낮의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워 그 꿈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다. 해가 산 너머로 질 때까지. 저녁이 되어 산골짜기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양떼들이 매 하고 처량하게 울며 우리 안으로 다투어 들어갈 때였다. 어두워진 비탈길 저 아래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누군가 하고 그쪽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내 눈앞에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마치 꿈처럼 서 있는 게 아닌가. 아가씨는 아까의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물에 흠뻑 젖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아마도 산 아래 강을 건너다가 빠진 모양이었다. 올 때는 물이 불어있지 않아 수월하게 건넜지만 갈 때는 정오 무렵에 내린 소나기로 물이 불어 있었던 것이다. 그 강을 무리하게 건너려다 빠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제 곧 날이 어두워져 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목동들이 아는 지름길이 있지만 험하기 때문에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테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이곳에 두고 아가씨를 데려다 주러 산을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가씨는 추위와 두려움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다. 또 무엇보다 이곳에서 밤을 새우면 산 아래에 있는 가족이 걱정할까봐 더 괴로워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7월의 밤은 짧고 금방 아침이 온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아가씨의 젖은 머리와 옷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모닥불을 피우고 양젖을 듬뿍 짜서 치즈와 한 빵과 함께 아가씨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가씨는 불 근처에 오려 하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맑은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서쪽 하늘에 옅은 안개와도 같은 빛이 조금 남아있을 뿐 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아가씨를 내 방에 들어가 쉬도록 했다. 집단을 새로 깔고 제일 좋은 털가죽을 새로 폈고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모닥불 옆에 앉았다. 양치는 개가 따라와 신발에 코를 비벼댔다. 내 마음은 아가씨에 대한 열정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조금도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가씨가 목장 한 구석의 내 방에서 내가 지켜주는 양떼 바로 곁에서 다른 어느 양보다도 가장 순결하고 가장 소중한 양이 되어 고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제껏 밤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바라본 하늘처럼 유난히 깊고 푸르며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를 둘러싼 산과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어제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렇게 멍하니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걸어 나왔다. 아마도 아가씨는
낯선 곳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나 보다. 양들이 잠자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꿈결에 매 하고 오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차라리 따뜻한 모닥불 곁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아가씨는 내 옆에 앉아 모닥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불 속에서 무엇이 타고 있는지 보려는 듯했다. 나는 이불 대신 덮고 있던 양의 털가죽을 벗어 아가씨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이 되면 낮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한 번이라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아름다운 별빛 아래서 어둠을 응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낮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세계가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것들은 더욱 깊고 맑은 소리를 내며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춤을 추고 나무들은 더욱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다. 산의 요정들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뛰어다니고 낮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린다. 나뭇잎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땅 위를 구르는 소리, 잎에 매달린 물방울 하나가 풀잎으로 떨어지는 소리, 밤에만 오는 이름 없는 새의 울음소리.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풀잎이 더욱 새롭게 돋고 물방울이 더욱 넓은 곳을 찾아 떠나는 소리와도 같다. 내게는 이 모든 소리가 친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밤의 세계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무서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가씨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 내게 바싹 다가앉았다. 그때 연못가에서 애처롭고 긴 소리가 우리 두 사람 쪽으로 울려 퍼졌다. 저 소리가 뭘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 위에서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방금 소리가 난 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마치 소리가 유성을 이끌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저게 뭘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유성이 떨어진 곳을 향해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내가 하는 것을 보더니 따라서 성호를 그었다. 그러고는 별들이 움직이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고는 내게 다시 물었다. 너희 목동들은 모두 점성가라던데 사실이야? 그럴 리가 있나요, 아가씨? 하지만 이런 데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별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바라보게 되니 별들이 속삭이는 말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별들의 변화를 더 많이 알게 된답니다. 아가씨는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금발의 곱슬머리를 양의 털가죽 위로 늘어뜨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천진한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귀여운 천사 같았다. 참 많기도 하구나. 어쩜 저렇게 빛날까?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다니. 저 별들의 이름은 뭘까? 너는 알고 있니? 그럼요, 아가씨.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별들이 성자크의 길 은하수예요. 옛날에 용감한 사르만 여왕이
사라센을 정복하러 갈 때 갈리스의 성 자크가 왕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은 것이죠. 프랑스에서 에스파냐까지 쭉 뻗어 있어요.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것은 영혼의 술의 큰 곰자리랍니다. 별 4개가 반짝여서 마치 수레바퀴처럼 보이지요. 뒤에 있는 3개의 별은 수레를 끄는 3마리의 짐승이고 맨 앞에 반짝이는 작은 별이 수레를 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하느님께서 하늘나라에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좀 더 아래에 있는 별은 갈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 사람의 왕 오리온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 목동에게는 시계구시를 하는 별이랍니다. 저 별이 하늘 중간쯤 지나가는 걸 보니 지금이 자정이 지난 시각일 거예요. 좀 더 아래 남쪽에 장드밀랑 시리우스 별이 빛나고 있지요. 횃불 모양의 저 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세 사람의 왕과 병아리 장 북극성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병아리 장이 제일 먼저 도착하고 싶어서 곧장 위로 높이 솟아 올라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세 사람의 왕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병아리 장을 뒤쫓아갔어요. 그런데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잠이 너무 많아서 늦게 일어난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가버린 걸 알고 화가 난 장드밀랑은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지 뭡니까? 그래서 지팡이에 맞은 세 사람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세상의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우리의 별이에요. 저 목동의 별 말이에요.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도 떠 있고 저녁 무렵 양떼를 몰고 돌아올 때도 우리를 지켜보는 별이지요. 우리는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름다운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피에르와 결혼하지요.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내가 그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할 때였다. 무언가 따뜻하고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를 살짝 눌렀다. 졸음에 겨운 아가씨가 그 작은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댄 것이었다. 리본과 레이스로 묶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간질렀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가씨가 깰 것 같아서였다. 아가씨는 하늘 한쪽이 밝아오고 별이 그 빛을 잃을 때까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은 순한 양떼처럼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밤의 성스러운 비호를 받으며 어디까지나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몇 번이나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었노라고. 그리고 그 별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